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네. 오전에 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멀쩡한데요? 네, 눈 올 뉴스 지금 눈 올 날씨가 아닌 것 너무 같은데. 푸근해가지고 비가 그쵸. 올 것 같은 날씨인데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기상청이 요즘에 좀 잘 맞나 했는데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글쎄요, 기상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 뭐 눈이 오든 말든 뭐 비가 오든 말든 뭐 어차피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뭐 태반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네. 지금 여기 빵 터졌는데요. 김민아 평론가님 너무 웃기시다고 네. 댓글에서 미나는 사랑이다 막 이러시던데요. 좀 진지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좀 해줘요. 그러려면 일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방송사 좀 연락 좀 많이 좀 해줘요. 김이나 평론가 저렇게 집에 있지 말게. 불러줘요. 많은 방송국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는요,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일면에서 정말 다른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각 신문이 일면에서 어떻게 이 관련 기사를 다뤘는지 각 신문 일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2년 전이죠.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당시 시행할 때 5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5인 이상이죠. 그 사업장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2년 법 시행을 유예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선 시기를 2년 더 유예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받지를 않았던 건데요. 최근에 이제 뭐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여당이 시행을 유예하되 2년 유예는 하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끝에 그걸 거부했다. 이게 이제 거의 팩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일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문 제목, 기사 제목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네요. 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 아, 걷어찼다. 예, 이렇게 해놨죠. 예, 다음 신문요. 중앙일보 끝내 외면. 이렇게 해놨죠. 외면이나 걷어찬 거의 주어가 유예안이네요, 그죠? 네. 예. 동아일보는 적용 유예 무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상대적으로 중앙하고 조선보다는 좀 덜 흥분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 다음에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유예 또 무산됐다. 그러니까 유예가 마치 원래 답이었는데 네. 예, 무산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결렬. 이 보통 이제 기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제일 객관적인 제목이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할 거예요. 결렬됐다. 예. 다른 신문들 지금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일종의 이제 원래 유예가 됐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기사를 뽑았던 반면에 경향신문은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네. 제일 객관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각 신문이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신문의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조선중앙동아를 볼 때는 마치 유예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걷어차고 무산되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신문 우리가 이제 내지 안에 종합면이나 이런 데서 또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하잖아요. 일면에만 보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만 봐도 또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조선일보를 볼까요? 네. 일면 말고 안쪽에 있는 네. 예. 3, 4면에 있는 것들을 좀
봐보세요. 조선일보는 예. 83만 영세업자 호소 외면한 민주당, 아. 지도부의 중재안도 거부 이렇게 예. 있고요. 경향신문은 여당 조사권 뺀 산안지원청 제안,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예, 네. 전문가 영국은 기소권도 정말 다르죠. 이게 그럼 경향신문 얘기에 따르면 여당이 제안했다는 산안지원청이 알고 보니까 조사권이 없었다 이겁니까? 네. 아, 네. 그러니까 예, 김민호 평론가 이게 뭔 얘기하세요. 얘기냐면은 예.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해온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50인 미만이 있는 어떤 사업장이겠지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수 언론이 뭐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그게 어딘지를 콕 집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빵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이제 생각해내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보통 이제 있는 음식점 뭐 이런 거를 콕 집어갖고 이런 데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제해가지고 지금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유예를 안 하면 자영업자들까지 다 큰일 납니다. 이게 보수 언론들의 그동안 보도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사실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은 지금 유예를 민주당이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표심이 있는 그런 유권자 집단의 말만 듣고 이 자영업자들은 버릴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걷어찬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선거랑 엮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어떤 협상이 오고 간 건지를 좀 주목해서 본 거예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제 민주당이 이 유예를 하려면 그러면 유예를 추가를 하려면 이미 3년을 적용을 안 한 건데 예. 그동안 3년 적용 안 할 동안 정부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를 게을리한 것부터가 문제지만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하려면 이 산업안전지원청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그러면 유예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해서 대통령실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산업안전지원청을 우리가 2년을 유예해주면 2년 후에 설치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지원청이 갖는 권한 중에 예. 감독 조사 기능은 빼고 그냥 지원 기능만 넣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름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데 조사권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사업주가 무서워하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경향신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기사를 잘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제목만 본 거지 않습니까? 예. 기사를 잘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사실 유사한 이런 청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 여기에는 감독 조사 기능이 부여가 돼 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봐도 이게 맞지 않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가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이제 큰일 날 기사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근데 아무튼 간에 영국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예를 들면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라는 말처럼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효율성이 생기는 거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단속 조사 업무가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방 지원만 한다고 전제할 때는 그런 걸 하는 기구는 지금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논의를 해봤을 때 이 합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단지 유권자 집단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얘기를 해봐서 지지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걷어찼다라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맞는 거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그러네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비정하구나. 왜냐하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민주당이 몰인정하다. 외면하고 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보수신문만 보신 분들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본질이 뭐야?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얘기한 것의 요지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니라 보건지원청을 만들겠다고 협상안을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고 원래 민주당은 얘기했었는데 그건 지원청이라고 왜 굳이 이름을 지원이라고 이름 달았을까? 그만큼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축소시키는 안을 제안한 거예요. 거기에 조사감독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땐 이거 보건지원청이라고 만들겠다고 했다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거나 나중에 유예하고 난 다음에 설치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협상안으로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차라리 원래 원칙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 우린 그걸 지키는 게 더 가치가 중요하니 그거 가치를 지키겠다. 어차피 법 시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느 신문은, 보수신문에서는 지금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코멘트는 싹 넣어놨어. 근데 그런 내용을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전하긴 하되 다른 내용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싹 본질을 흐려놓고 민주당이 끝내 협상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신문을 비교하고 여러 개 기사를 비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대재해법 얘기가 사실은 예. 뭐 우리가 이 신문 보는 코너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신문에 많이 이제 오고 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깐만 뭐 해드리면은 이 과연 그러면은 그 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한 일을 한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그런 거냐 저는 이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서 진짜 비정한 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신문이 이렇게 써도 되냐 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라고 지금 써도 되는 거냐 상당한 의문인 게 실제로 통계나 이런 걸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고 있는 빈도수가 제조업이 아니면은 굉장히 네. 적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장이 이런 데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게 적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예를 들면 빵집이나 뭐 어떤 뭐 가게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시키는 이 빵집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빵집은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빵집에서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렇죠. 그런 데는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다 없애고 마치 이 법을 적용을 하면은 지금 당장 빵집이 영업을 못하고 망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50인 미만의 다른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현장,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장 다치고 죽어도 마치 되는 것처럼 이 현실이 유지가 돼도 되는 것처럼 열심히 얘기하는 이게 오히려 비정하고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것인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요 아이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정하다고 공격할까? 그러니까 이천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조위 구성과 관련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발의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참 비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정이란 단어 자체를 그때 썼군요. 근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 욕심,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수신문에서는 총선 때문에 지금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어제 이제 의총장 바깥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또 시위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 붙잡고 이거 유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에 총선 앞두고 휘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역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면을 장식했는데요. 일면에 이 뉴스를 실지 않고 민주당 비판을 일면 탑뉴스로 실은 신문이 있어요. 한겨레죠. 네. 오래간만에 이 꽉 깨물고 민주당 비판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 문제 가지고 지금 권역별 비례로 갈 거냐, 뭐 일종의 퇴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거 두고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지금 선거 한 60여일 앞두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뭐 알려졌죠, 어제 네. 이미. 한겨레 지금 탑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선거제 퇴행 책임 피하려 또 당원뒤로 숨는 민주당. 제가 왜 책임 이를 꽉 피하려. 깨물었다고 했는지 느껴지시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번에 확실하게 비판할 거야라고 하는 의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일면에다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지면을 꽉 채울 만큼 제목으로 다는 기사를 별로 안 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단을. 약간 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식으로 따지면 옛날 흑백 신문으로 시대로 가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씌우기만 하면 거의 뭐 김일성 사망 수준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아, 연세가 나오네요. 1994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굉장히 어렸는데 그때. 저는 잘 모릅니다. 네. 하여튼 여기 지금 선이 좀 그어지는 거 같네요. 자기 발언기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일환 평론가 얘기해요. 나머지 아니, 뭐 어떤 아니, 얘기예요? 설명하는 아니요. 중이니까. 다 얘기했어요. 예, 네. 기사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뭐 기사 내용이라는 것은 네. 대개 언론이 이제 저 내용 자체는 다 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입장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에 가까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명분이 여러 가지로 없으니까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이걸 넣는 것으로 해서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해서 비례제로 돌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것이 이제 좀 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3일날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게 결국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려는 어떤 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원들을 서로 설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지도부가 전당원 투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 뒤에 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제 퇴행이다. 이렇게 예. 이제 제목에 붙여놓은 거를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맥락을 같이 깔고 있는 거여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좀 그동안에 다른 신문하고 비교해서 다소 이제 뭐 그래도 논조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퇴행이다라는 점은 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까지 같이 보면 신문들의 논조가 어떻게 좀 미묘하게 다른지 요거를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예. 흥미로운 점은 네. 보수신문에서는 이렇게까지 관심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별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네. 그것도 무슨 속내가 있을까요? 뭐 속내라기보다는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퇴행하면 당연히 뭐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병립형으로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그러니까 해봤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꾸준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병립형이 좋다. 병립형이 우리는 좋고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는 연동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위성정당 실제로 지금 벌써 만들었죠. 예. 이름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미래. 그렇죠. 국민의 미래인데 또 그거를 뭐 줄임말은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재밌는 논의를 또 하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선거제가 뭐 퇴행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의 준연동형이 너무 문제다. 실제로 사실 저는 뭐 준연동형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만 그거는 한 번 적용한 것의 결과가 그런 것이고 뭐 우리가 그 제도를 뭐 한 번 적용한 걸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수 언론은 지금의 준연동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조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이겠죠. 그럼 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느냐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또 당원 투표라고 해서 한겨레에서 비판한 것에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향하고 한겨레 신문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좀 경향신문 사설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정당은 당심에 기반을 두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 마음을 얻어야 한다. 당심만 쫓다 보면 민심과 멀어질 수 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당원 투표 시도를 접기 바란다.
아예 이름을 병립형 투표제 뭐 네. 이렇게 해서 했네요. 네. 한겨레도 사실 논조는 그래요. 네. 연동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퇴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당원 투표 결과는 병립형이 의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예. 그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걸 제일 1순위의 어떤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의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연동형보다는 권역별 비례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뭐 이걸 이제 다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면 다 뭐 어떤 문안을 제시를 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일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투표 문항과 시기를 언제 투표를 붙일지 시기를 정한 뒤에 이르면 주말 깨인 내일이나 모레 자동응답 전화와 인터넷으로 찬반 투표를 벌일 것 같다. 이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당이잖아요. 당원들의 결사체예요. 네. 그러면 당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당원들한테 표를 당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행위를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원들한테 뭘 물어볼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은연중에 다 막 분위기 잡아놓고 난 다음에 당원들 자 투표해 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든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네. 그런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는 마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받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후보 낼 때도 그랬고 예. 그 전에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당원들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진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번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있는 정당이면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원 투표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당원 투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어떤 이 당의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이거나 약간 아니면 공산당 같잖아. 그렇게 비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네. 어떤 의도가 있는 뭐 어떤 비판이다라고 보는데 핵심은 당원 투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지금 이제 어떤 점이요? 평론가님은 네. 당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지점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근 한 20년 동안 네. 병립형 비례제가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연동형 비례제가 좋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병립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기신 그 책이 있잖아요. 운명이다. 네. 책에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가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식이라고 하는 게 연동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의 득표수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원리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권역별을 얘기하더라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좋다고 한 것이고 지난번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권역별을 넣더라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였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 입장을 왜 바꾸는 거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설명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병립형으로 갈 때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됩니다. 이 설명 외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더라도 멋있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동형보다 병립형을 적용했을 때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합니다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장을 검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설명이 아직 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유튜브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봐야 이재명 돼요. 대표가요? 예. 이제 바꾸려면은 바꿀 명분과 왜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국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의사표명도 해줘야 돼요. 그거 없이 하게 되면 국민들은 진짜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거 할 거면 진작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막 계속 촉박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선택에 대한 역풍이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하고 당원들이 현명하게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재명 대표의 네. 유튜브 보시면 주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조태꿀 부탁드립니다. 자, 한겨레 기사로 가볼게요. 그 손중성 검사의 실형 관련해서 고발사주 하루 전에 수상한 카톡방 검사 3명의 수상한 카톡방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중성 검사장이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에 대해서 보도가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게 뭐 한겨레가 오늘 처음 보도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어제 이제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이제 유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윗선에 대해서 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취지의 보도를 이제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가령 한겨레 말씀하신 이제 보도 내용 중에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공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 뭐 공판 과정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 중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문이라든가 또 공수처의 불기소 통지서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권순정 검사, 당시 이제 권순정 검사는 대검찰청 대변인이었고 한동훈 검사는 부산지청 검사였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손준성 검사는 이제 당시에 뭡니까? 수정관실에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카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화를 했는데 기억을 해보시면은 채널A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게 2020년 3월 31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발장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한 게 4월 3일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있었던 요 대화방의 운영이 있었는데 3월 31일 날 이 사이에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93번 이루어졌고 4월 1일 날 66번, 4월 2일 날 고발장 내기 전날 네. 138번을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고발 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네. 60장 이미지를 이 채팅방에다가 4월 2일 날 올렸다. 이 60장은 뭘까? 근데 당시에 이제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 고발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미래통합장에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아. 이미지로 전달됐습니다. 캡처로. 그거 아닐까라는 추정을 평론가가 집에서 일이 없어서 혼자 하는데 생각을 하지만 뭐 증거는 없어요. 네, 증거는 없지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다. 네.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캡처를 했나, 뭐 다른 뭐 남의 SNS를 캡처를 했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지만 고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혼자 생각한 거기 때문에. 혼자 생각을 해봤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공간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한동훈 검사는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관여를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고발 사주 직전에 이렇게 많은 카톡을 할 이유가 주제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시기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하고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데 전화통화 횟수가 4월 1일 날 12번, 네. 하루에 12번을 전화를 하고 4월 2일 날은 17번. 4월 1일 날 어떤 날이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하는 전날이에요. 17번 전달을 했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많이 그 괴롭힘 당한 이 분인데 지난해 10월 달에 공판에 출석을 해서 4월 3일 고발장 전달 직전에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마도 고발사주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은 네. 지금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그게 어떤 수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뭐 우리가 전례를 봤잖아요.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해.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거 민주당 공격하거나 이재명 대표 공격할 거나 아주 따박따박.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억을 막 되새길 정도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엉뚱한 거 물어봐도 업무 추진비는 뭘 왜 안 물어보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냥 뭉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었어요. 아니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어. 검찰에 꽂히라 그러는 자리를.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었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에서 어떤 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당사자가 검사장으로 손준성을 승진시켰다? 그걸로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을 줬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는 지금 탄핵 심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검사 탄핵을 해가지고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다른 신문도 좀 짚는 내용입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유죄 판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심의 유죄 판결입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손준성 검사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조선일보의 역할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4월 3일 날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4월 3일 날 조선일보에 이와 관련돼서 채널A 사건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제보자 X라는 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제보자 X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을 이 고발장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날 4월 3일 날 조선일보에 이 사람이 제보자 X라는 분이 지모 씨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있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럼 저는 이 소스가 뭘까를 의심하는 사람인데 이제 집에서 의심했다는 겁니다. 아, 네. 집에서 일이 없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오늘 근데 제가 조선일보를 보면서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유죄를 받았으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오늘 사설을 썼어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나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예를 들면 기소가 된 이런 검사를 승진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야 조선일보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그래 이 사건에 좀 연루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는데 이런 사설을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당당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사설이 딱 절반은 손준성 검사 얘기인데 절반은 다른 얘기입니다. 절반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김성하 평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기소가 된 사람이 그렇게 승진시키면 어떡하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승진하는 그 어떤 결정에 어쨌든 관여한 거 아니냐. 결국 이 사건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부적절하다. 막 비판을 해놓고 나머지 반은 뭐냐면 예.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예.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는 검사를 승진시키는 관행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예? 이성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예?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또 이런- 그렇게 갑니까? 예, 전 정권 탓을 가는데 그거 이성윤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다라는 게 사실 그 김학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수사를 뭐 중단하기 위해서 외압을 넣고 근데 그건 지금 재판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이런 사설 쓰는 것도 약간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제 예. 생각에서는 좀 수상한 사설이다. 아니 어제 동아일보가 비슷한 사설을 썼어요. 그 반쪽을 사설 동아일보가 어제 먼저 썼어. 그러니까 뒤통수가 이렇게 당기는 거야. 동아랑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쪽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같이 포함시키지 지금 반쪽이라고 않았나 싶은데. 말씀하시는 거는 손준성 검사 승진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니 승진이 잘못됐다. 어제 저 동아일보 사설에서 정치 중립을 그렇죠. 정치 중립 위반한 거에 정치 중립 대해서. 위반한 네. 부분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사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느끼는 거지만 김인하 평론가한테 물리면 네. 절대 안 놓는다. 그럼 제가요? 조선일보 어.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된다. 조선일보. 그냥 단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KBS로 대담 상대를 낙점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7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죠. 날짜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KBS 대담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7일 날 대담 방송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4일 녹화해서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방영 예정이다. 그리고 새해 국정과제나 국정 철학 등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한 신문은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상을 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의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밝힐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사실 그동안의 과정이 저는 좀 대단히 우습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할 거면 또 그냥 정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KBS하고 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한참 나오고 언론들이 기정사실화해서 아 KBS하고 대담을 한답니다라고 보도를 막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확정도 안 된 거 왜 보도가 나옵니까? 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발끈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설 연휴 때 대통령이 TV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진지한 인터뷰 방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아침마당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야 이것도 재밌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쨌든 그러한 갑론을박 끝에 결정 못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한 게 지금 4일날 녹화하고 7일날 방송한다. 설 연휴 직전에 이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누구랑 하는 거냐면 지금 KBS 9시 뉴스 진행하는 박장범 기자입니까? 박장범 앵커가 지금 진행을 한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네. 최근에 KBS 9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이 정권의 어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따스한 어떤 시선을 가진 분입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따스하면 제가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진 네. 않은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KBS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했던 것도 KBS가 이전에 이제 뭐 보도했던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KBS 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거를 본인이 그냥 멘트를 사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KBS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미. 네. 지금 그분하고 대담을 진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눈높이에만 맞는 수준으로 나올 거냐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제일 핵심을 찔렀고 내가 또 상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을 뭔가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얘기하는 도중에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 KBS랑 대담 형식으로 할까? 왜 사전 녹화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기자 즉석에서 질문 받는 거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민감한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회견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 조율이 핵심이군요. KBS 보도국 얼마나 바빠질까 내가 걱정이 되고요. 앵커도 얼마나 걱정될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실지가 얼마나 고민될까. 그러니까 4일 이거 찍기 전까지 KBS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앵커도 고민해가지고 질문을 던질 것 같고 편집을 엄청나게 해야 네, 되는데. 편집실이 바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답변도 이제 단어라든지 이제 막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씻고 닦고 해주시느라고 참 힘들 것 같다. 이게 방송용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씻고 건데요. 닦고? 대통령께서 말이 네. 저보다도 더 긴 분이기 때문에 이 후보 시절에 SBS 인터뷰를 한번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SBS 진행자가 물어볼 걸 하나도 못 물어봤습니다. 하나를 물어보면 20분씩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 KBS하고 촬영도 못하게 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SBS하고만 찍었어요. SBS만 굉장히 좋은 영상이 당선될 때도 나갔는데 KBS는 그 영상도 못 써먹었어. 그랬던 매체가 갑자기 사장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 방송이 돼버렸네. KBS 구성원들은 뭐라고 생각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또 하나 오늘 언론에 나온 것 중에서요. 조선인 추도비가 구글 지도에서 삭제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추도비가 철거될 것 같다는 소식들은 아마 방송이나 뭐 통해 가지고 아실 거예요. 예, 일본 군마현이죠. 네. 예. 근데 아사히 신문이 헬기를 띄웠대요. 아사히 신문이니까 띄웠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헬기를 띄워서 여기가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추도비가 있는 공원을 위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해서 봤더니 그 군마의 숲이라고 하는 곳인데 추도비가 철거가 됐는데 비석이 산산조각 났고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흙으로 아예 메워져 있다 그러고요. 추도비 위치 정보가 구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어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강제 철거를 한 이유가 설치 조건인 정치적인 그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위반하고 추모하던 분이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를 추도식에서 썼다라는 이유죠. 그게 군마현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일본에서도 뭐 시골로 많이 유명한 데입니다. 시골인데 네. 거기에 어떤 단체들하고 해서 이 강제연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추도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극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말씀하신 강제연행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마현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게 군마현에서 이거는 그러면 철거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설치할 때 허가를 일정 기간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일정 기간에 네. 도과해서
이것은 이제 이 설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건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뭐 철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가 그럼 우리는 철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추도비에 붙어 있는 이 금속 말 써 있는 요 금속 판은 당신들에게 돌려줄 테니까 네. 추도비 자체는 없앱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 시민단체들은 다 반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애버린 건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물잔의 반은 일본이 채운다고 한 거잖아요. 네. 안 채우지도 않고 군마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뭐 일본의 어떤 중심지거나 뭐 그런 데도 아닌데도 그런 추도비조차도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극우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막 이렇게 추진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미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얻은 게 없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근데 구글 지도에서 없어진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더 화가 나요. 그렇게 굉장히 네. 빨리 구글이 원래 그렇게 빨리 움직이나? 요청을 아마 했겠죠. 없앴으니까 아. 없애달라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판하고 금속 비문이 있었어요. 네.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구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금속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속판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속재 비문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예. 기억, 반성, 그리고 그 다음이 우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호는 할 줄 아는데 기억, 반성을 하도록 하는 거는 못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짧은 뉴스 하나 더 다룰게요. 합정역 1번 출구에 독수리 사진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이제 예. 비둘기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네. 비둘기가 혹시 독수리 사진을 보면은 겁을 먹을까 해서 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딱 지금 눈높이도 사진 비둘기 눈높이에요.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렇게 정말 붙였다고 합니다. 1번 출구에 보통 비둘기 출입 금지가 아니고 너무 비둘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독수리 사진을 붙였다고. 옛날에 그 투명 그거 있잖아요. 그 도로 옆에 방음벽 같은데 거기에 한때 이렇게 독수리 같은 거 없었나? 근데 이제 이 뉴스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신문에 예. 이 비둘기를 비둘쥐라고 표현하는 기사가 있어서 네, 비둘쥐가 많다. 중앙일보죠. 그러니까 네. 독수리 사진까지 걸게 한 비둘쥐 전쟁.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서 작년 한 해에 민원이 작년까지 3배가 폭증을 하고 거의 10,000건 가까운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독수리 보면 놀래가지고 비둘기가 화살짝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나?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의 이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효과는 없다. 비둘기는 저것이 독수리인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독수리인지 모른다고 비둘기가? 저 사진을 보고 이제 독수리 사진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먹이 주기 금지법 통과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먹이를 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진짜 몰랐어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에게 이 먹이를 주다가 과태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한테만 먹이를 주기 때문에 뭐. 근데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네.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너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플랫하게 다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개체수를 줄인다거나 이러려면 좀 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서 지금 동물학대가 안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뭐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한 어떤 방식만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쉽습니다. 근데 뭐 스페인은 그거 불임을 유발하는 먹이를 뭐 주고 그런 것도 했다면서요. 그래서 네. 비둘기 개체수를 한 절반 가까이 줄였대요. 이제 그런 방식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비둘기가 무서운 사람이 많긴 많죠. 비둘기 좋아하세요? 아유, 저도 무서워해요. 그치, 너무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고양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비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전국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한 18만 마리에서 29만 마리 정도? 이게 86, 88 올림픽 때 그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디움에 비둘기. 흰 비둘기 쫙 하고 날아가는 거. 그때 뿌린 비둘기가 이렇게 후손을 낳아서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알도 많이 나면 한 10개씩 낳고 막 그런다는데.
약간 동물 애호가하고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뉴스도 하네요. 네. 고양이를 그렇게 뭘 많이 또- 키우신대요. 네. 그렇게 많이라니 많이 한 말. 키운다고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아니 우리 홍이 하나밖에 없어요. 홍이에요. 한 마리라고 네, 네. 합니다. 자, 오로지- 오늘 비둘기 소식 그리고 고양이 소식 김성환 평론가님의 고양이 소식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오지 못한 청년 소방관들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문경 화재 진압 중에 화재 현장에서 27세 김수강 소방관 그리고 35세 박수훈 소방사 사망했지요. 평소에 SNS 이름에도 119를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고귀한 희생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